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 이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음모도 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사실 사람이 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개는 동물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원인 병원체 이름을 SARS-CoV-2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예전에 2003년에 있었던 사스, 이 바이러스하고 유전형이 굉장히 비슷한 바이러스다 라는 것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박쥐에서 유래했던 바이러스하고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박쥐에서 있다가 어떤 잘 모르지만 중간 매개체를 거쳐서 사람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쥐가 다양한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다른 질환에 있어서도 박쥐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03년에 있었던 사스도요, 박쥐에서 유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에게 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 경험했던, 우리는 2015년에 경험했지만 이제 중동에서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서 유래해서 중간에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는 어떨까요? 에볼라도 과일박쥐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온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박쥐를 다양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넘어오는 일이 신종감염병이 이어지고 있는 루트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이제 많이들 아시죠?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또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호흡기를 통한 전파는 대개 비말을 통한 전파, 그리고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말을 매개로 한 전파는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방울의 크기가 대개 5마이크로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침방울이 튀어나와서 이제 공기의 부력보다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갈 수 있는 범위가 한 1,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침방울, 이런 걸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에어로졸은 튀어나오게 되면 공기의 부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기에 떠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호흡기를 통한 전파는 비말 전파, 공기매개 전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말을 통한 전파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가 사실 이견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공기매개 전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공기를 매개로 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차량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한 차량에서 감염자가 있었는데 그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지 않았지만 다른 차량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그 차량들 사이사이로 이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환자를 전파시켰던 원인이지 않나, 이런 추정을 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쌓이면서 적어도 좁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기 매개 전파가 아주 멀리 있어도 무조건 저기에 환자가 있으면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튀어나와서 멀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밀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은 확실히 낮아지죠. 그래서 여전히 거리 두기는 공기매개 전파인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접촉을 통한 전파인데요. 접촉을 통한 전파는 손에 묻기만 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손이 매개체가 되어서 손으로 병원체를 묻히고 그 병원체를 나의 눈이나 코나 입에 접종시켜서 감염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위생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열심히 소독하도록 말씀을 드리죠. 근데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생존하는 시간이 각각 다 다른데요. 이 바이러스가 생존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저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의 겉면입니다. 다른 환경보다 이 마스크의 겉면에서는 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마스크 착용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적절한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스크의 겉면을 계속 만지거나 그 손을 닦지 않은 상태로 나의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면 마스크가 환자하고 대면하는 순간에는 감염을 차단해 줬지만 그 바이러스의 소스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나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마스크의 겉면에 바이러스가 오래 산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대변을 통한 전파도 사례가 이야기가 되었던 적이 있죠.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대변을 통해서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변을 보고 나면 물을 내릴 때 꼭 변기 뚜껑을 덮고 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가 나오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고 안전할 수 있는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죠. 초기에는 증상이 발생한 이후부터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무증상자도 있고 그 무증상인 분들도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인 분들도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양한 질환들, 감염증들보다 상당히 전염력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을 통해서 또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면역 이런 것도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들의 경우에 여러 사람이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감염이 되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걸 좀 막아줄 수 있긴 합니다. 그럼 이 집단 면역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 집단 면역은 기초감염 재생산수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한 명의 환자가 자연 상태에서 몇 명의 환자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느냐인 거죠. 이 숫자가 제일 큰 병이 뭘까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제일 큰 병은 홍역이죠. 홍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계산에 따라서 한 15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느 정도일까요? 코로나19는 한 2에서 3, 대개는 한 2.5에서 3.5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가 평균적으로 보면 2명에서 3명 정도의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숫자가 1보다 커지면 감염은 점점 더 확산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할 때는 이 숫자를 1보다 낮추는 걸 목표로 하죠. 이 숫자가 집단 면역을 계산하는 숫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면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만 집단 면역이 의미를 가지려면 백신을 통해서든 감염을 통해서든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이기도 하죠. 게다가 감염이 되고 나서 이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또 이미 감염이 된 분이 재감염된 사례도 최근에 몇 케이스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기대어서 유행을 차단하는 걸 생각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에 대한 건데요. 초기에 중국에서 임상 증상이 알려질 때는 아주 중증의 환자들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에 대한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다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초기에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는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코로나19를 감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숨을 참는데 얼마만큼 참으면 코로나19를 감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코로나19를 진단하거나 감별해내는 건 불가능한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열을 체크하면서 건물을 들어가거나 집단에 유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경증 환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 중에 실제로 열이 있는 환자가 한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로 환자분들을 다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열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후각이상과 미각이상입니다. 그런데 후각이상과 미각이상이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각이상이나 미각이상이 있으면 코로나, 없으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닌 거죠. 대개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는 회복이 되지만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저희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정말 중한 질환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무증상으로 앓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경증으로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중증으로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연령, 고령이신 분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료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80세가 넘는 고령자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는 거의 4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분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신 분들 이외에도 중증이 있었을 테니까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이 걸렸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은 사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이 맞고요. 또 미국에서 보고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위험도가 조금 더 낮게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에서도 합병증의 사례, 또 젊은 성인에 있어서도 합병증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19를 단순히 경증의 질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기저질환이 그런 것은 아닌데 위험도가 좀 높은 분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비만입니다. 많은 질환이 있지만 비만도 지금은 질환의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비만인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여러 기저질환 중에서 상당히 높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위험도가 높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도 많은 분이 담배도 태우시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있고 게다가 체중도 많이 나가는 비만 상태이시다. 이런 분들이라면 코로나19에 걸리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등장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질환이니까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많은 연구자들이 붙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 모르는 면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룰 때 어떤 이야기가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거에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옳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방역을 하던가 대처를 하셔야 하지만 저희가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텐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연구들, 근거가 있는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과학적인 근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